금요일 오늘은요 4댕 4색으로 꾸며지는데 4명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먼저요 정영기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준 바른정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할 얘기는 대통령 하야설입니다. 국회 소추인단도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소추론에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일단은 걱정, 예. 그리고 어떤 극단의 혼란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책임감, 예. 이런 것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후유증이 엄청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가. 미국의 경우에도 예. 닉슨이 실제로 탄핵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뭔가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국민의 분열, 공론의 분열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무슨 꼼수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게 걱정 차원에서 나왔지만 일단은 대통령께서 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사람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야권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또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좀 화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노할 때라고 얘기하고 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표나 두 분 볼 때도 지금 당장은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 때문에 나오는 얘기. 우려 때문에. 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합의를 해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문 전 대표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 탄핵 사태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유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답변한다. 이거 사실은 헌법을 유린한 문제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겠다는 문제인데요.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설령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순리의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 당 또는 또 여의도 일각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핵심은 22일 날 우리 김평호 변호사가 헌재에서 굉장히 피로 물들이겠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일 거다. 이런 두려운 이야기도 그랬죠. 하고 예. 또 어제 오전에는 한국당에 계신 율사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어제 저희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그런 주장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기각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좀 만들어가면서 대통령이 클라이막스에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퍼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 지금 상황에서 이 하야설은 혹시 인용을 전제해가지고 보수층에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우선 그 하기 전에 사실 이 자진 하야설 문제는 제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예. 우선 대통령 본인부터 또 어떤 합리적 보수의 어떤 괴멸 방지라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 했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또 대통령 측이 이걸 하나의 어떤 탄핵에 대한 기각, 탄핵에 대한 각하, 어떤 시간 지연의 전술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야당에 물어보기 전에 정치권에 물어보기 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깨끗이 물러난다 해줘야 국민이 용서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지 어떤 사진에 뭘 던져서 무슨 해법을 구하겠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큰 결단을 해라.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당내 가서 큰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셨다가요? 그러나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 전체를 위해서 예. 예. 국민의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안희된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류나 3월 초에 어떤 그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 기류를 봤을 적에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탄핵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탄핵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이제 수사기관의 어떤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자진 사퇴 이후에 이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을 좀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예. 좀 이렇게 띄워보고 그 여론 아마 좀 탐지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 만약에 그래서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아마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최근의 여론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와대에서. 어쨌든 탄핵이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법 절차. 예. 그럼 어떻게든지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법 절차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 자진 사퇴를 하고 내가 자진 사퇴할 테니까 사법 처리 말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예, 나중에 예. 국민 토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을 꼭 감옥에 보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여론. 예.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는 좀 자기 좀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런 입장 속에서 현재 이런 자진 사퇴들을 흘려봤을 적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곁들여서 저는요. 예. 자진하야를 했던 것은 자진하야는 하지만은 탄핵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탄핵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법리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이라든지 특검에 대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 밝히고 나중에 어떤 특별 사면을 통해서 예. 어떤 그걸 해줘야지. 예. 그것도 중간에 어떤 거기에 의해서 묻혀나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 네, 대통령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 누구도 그리고 저희 그 여당의 예. 자유한국당의 누구도 대통령께 자진하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권유를 게 못합니까?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 저분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 지금 혼자 고독하게 고뇌에 찬 고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홀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예. 뭐 고민은 하시겠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여권에서 예. 어떤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음모나 뭐를 노리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예. 이게 박근혜 스타일이 아니다. 예. 그럼 저희가 OX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과연요, 조기 하야 카드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덤덤하게 탄핵 심판 결과를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아까 좀 낮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모가 세모신 거죠? 네. 반반인 거고. 뭐 강 의원. 저는 예. 하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있다. 보는데요. 예.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정윤기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그런 건의하겠냐. 예.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참모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미 4월 달에 질서 있는 퇴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4월 달에 질서 있는 퇴진과 3월 달에 하야 그리고 네. 더 이상의 수모가 당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한 달의 차이인데 이미 대통령이 밝힌 것이 4월 달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걸 한 달 좀 땡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런 참모들은 논의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실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여론들의 변화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선과 관련됐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카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야를 만약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또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의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하야설이라는 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 근본적으로 대통령부터 이 근거를 지난번에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지막 제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꼼수 예. 또
충분히 꼼수라고 전 표준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왜 세모로 하셨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조건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검의 어떤 수사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뻗튀기 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에 호소하고 예. 끝까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본인이 그 사법 절차를 조금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피해갈 수 있고 최소한의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자진 사퇴해서 예. 하야하는 그런 방법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자진 사퇴 하야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자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적에는 저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충족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진 사퇴 하야의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세모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명예라든가 자존심. 그 첫 번째는 일단 사법 처리 절차를 피해가게 하는 정치권의 대타협이나 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사법 처리요. 네. 예. 가능성 낮다고. 네,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고 예. 정말 어떤 극단의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근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쭉 저도 이렇게 뵈면 나는 오로지 나라 사랑의 삶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 건도 이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하는 중에 빚어진 작은 일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서 예. 그 인식을 이렇게 완전히 바꾼다는 게 사람이 쉽지 않죠. 자기 스스로 그렇죠. 그냥- 하야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당신 스스로 이 내면에서 정리되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예. 현재까지는 청와대 뭐 저희가 공식적인 뭐 이런 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 말 그대로 전혀 검토도 안 한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께서는 역시 세모. 세모인데 3분의 2. 어디로 기울여? 탄핵, 조기 하야 카드를 쓸 가능성이 더 크다. 아, 더 크다? 예. 그런 것 왜요?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그 헌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어떤 헌재의 어떤 특검에 대한 조사 기록이라든지 수사 기록이라든지 또 검찰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헌재에서 여러 가지 증인에 대한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전체를 본다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는 법의 입장에서 보면,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야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을 실리적인 이득도 많다. 예. 이런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 예. 뭐 그게 앞으로 얼마나 예우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별도로 어떤 여러 가지 범죄의 어떤 형태를 받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리도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어떤 하야를 하더라도 예. 검찰이라든지 특검에서 조사된 거기에 대한 벌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줄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있어요. 그러나 예.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이거 해서는 좀 줄여줘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줘야 된다면 여러 가지 어떤 검사라든지 판사들의 어떤 그 판단에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감에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차원에서 하야도 검토하고 역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보다는 예. 뭐 국가 국민을 선택했다는 명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어떤 하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하여튼 거부 가능성도 있다.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과가 본인의 참- 어떤 성격상 예. 재밌는 것이 원래 이 여당에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여당 의원 정의원께서는 X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는 것이 야당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죠. 뭐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여론 자체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사실은 뭐 촛불전국위에 지난 1,000만 명이 작년에 나와서 촛불을 만들고 또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대통령이 하야를 통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여론이 역작용이 일어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야당 입장에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상시처럼 같으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이런 논쟁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 지금 국가적 위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하야가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혹시 당내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내에서 친박 지금 강성 친박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한국당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소위 강성 친박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연히 탄핵은 기각된다. 예. 어? 기각될 건데 무슨 자진사퇴 하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뭐 저희 당에 분명히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한 뜻이다라는 게 야당으로부터도 이렇게 좀 오해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고 당내에 또 그런 강경 그 친박분들한테서는 또 그분들한테대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대로 가서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든 야든 그런 어떤 극단의 혼란, 국론의 극단적 분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하야 같은 거대한 발표 말고 대통령이 혹시요 탄핵 심판 전에 무언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최후 변론에 예. 대통령이 나와서 변론을 하실 거다, 하실 기회를 달라.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본인이 최후 변론 나오셔서 최후 변론만 하고 그리고 들어간다면 뭐 그 기회는 충분히 활용하시겠지만 거기서 재판부나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로부터 신문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 예. 과연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어떤 탄핵소추가 정당화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자진 하야 예. 부분은 아까 우리 정영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통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마 주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만약에 자진 그 하야 카드를 썼을 적에는 저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들의 또 결집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자진하야한 대통령 꼭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 심판 중에 지금 공직자가 자기가 자진 사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좀 논란이 논쟁이 될 붙고 수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붙고 그 논란이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어떤 국면 전에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예. 밑에 참모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인용이라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세워야 되죠. 예. 인용이 되면은 뭐 예전에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인용이 되면은 그 날짜로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사저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저로 가서 사저 가면 경호라든지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구속돼야 됩니다. 구치소에 구속되면은 이제 바로 그 대통령이 물러난 순간 검찰에 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그 검찰에 나와서 수위를 잇고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국민들의 보이는 눈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 뭐 진보 측에서는 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보수 측에서는 그럴 수 굉장히 안 됐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연민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정치적 그 변화가 역동있게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을 좀 차단하는 것이 하야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시했던 그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이제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헌재주 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 연장법안이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어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동안에 특검이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 공정성을 좀 상실해가고 있고 정파성을 강하게 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특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태생적으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에서 추천해서 그중에 한 명이 된 거라서 예. 정파성을 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쭉 한 걸 보면 이 기한 연장 신청만 해도 원래 특검법에 시한 종료 3일 전까지가 아니고 3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 4일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했습니다. 특검 기한 연장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야당에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전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이런 것만 봐도 이 정파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그동안에 뭐 강압수사 논란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영태 일당의 어떤 사기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의심되는데 이 부분 수사 안 하다가 예. 이제 와서 특검 기한 연장해 주면 고영태도 수사할 수 있다. 예. 이런 일련의 것들을 쭉 보면 특검이 과연 공정한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야권에서는 이런 거죠. 조기에 탄핵을 인용해라라고 요구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뭐 이런 얘기까지 운운하면서 특검 기한은 연장하자. 그리고 법까지 만들자라고 하면 법에 따르면 4월 19일까지 야당안에 따르면 예. 특검을 하고 조기에 인용된다면 4월 26일 날 대선을 합니다. 근데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뭐 필요한 단죄도 해야 되겠지만 미래 권력,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미래를 규정하는 그런 우리 미래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차분한 이성으로 해야지. 예. 특검 수사 국면 속에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거는 저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용께서 할 얘기. 네, 이건 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죠. 예. 특검은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서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들이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가 않은 거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국민들의 70%가 특검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그건 사실은 국민이 이게 실체를 좀 밝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검에 가서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수사를 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게 진행된 것들이 예. 말끔한 의혹 해소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대통령과 핵심들은 아직 못 밝혀낸 듯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이 더 연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에 차기 대통령 대선 구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정략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의 조사를 안 받는다면 대통령이 이미 2차례의 담화를 걸쳐서 단 특검에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 예. 검찰 조사는 안 나가겠다고 하시고 특검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밝혀진 상태에서 이거를 연장도 못 한다면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밝혔는가. 주변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쭉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또 우병우는 구속 수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조사되고 있고 예. 김기춘 또 조윤선 장관 이렇게 다 구속되면서 쭉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럼 국민들이 말끔하게 됐느냐 아니면 한 달이라도 연장해서 마지막 대통령까지 말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의혹을 해소하자. 예.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헌재까지 가 있고 특검이며 온 국민이 다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예. 오히려 좀 더 한국당에서 잘 다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강훈식 의원 얘기를 좀 가름하겠습니다. 다 뭐 찬성하시고 반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박 의원님 그렇다면 네.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는 무산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지를 않고 예. 또 전반적인 그 특검법 개정 문제는 여러 가지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 이 특검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은 것은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예. 특검 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낮다고 그 가능성도 낮다. 어떤 이유로요? 전반적인 그 이유는 뭐 앞에 우리 우리 그 강훈식 강훈식 의원이.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그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할 때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계성 예. 그런 문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지지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보수 후보로의 어떤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게 그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해 말씀드린다면은 예. 원래 특검법 자체가 70일이고 1차가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연장하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입니다. 예. 본연의 법 어떤 본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30일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논리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연장 사유가 어떤 특검법에 특검 검사들이라든지 특검보라든지 검사 여러 가지 수사요원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연장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예. 이번에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정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대면 조사를 안 받는다든지 예. 또 출석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연 이유가
대통령 척에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의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또 그 아울러서 지금 현재 15건 중에 제대로 밝혀진 거는 반 정도에 불과하고 대통령에 관한 거, 우병우에 관한 거, 대기업에 관한 거, 최순실에 관한 거, 진짜 핵심적인 것은 거의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예. 그 아울러서 이걸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예. 그런 시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사실 당연히 연장돼야 될 문제인데 예.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탄핵입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인데 그 부분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아마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정법상으로 구체적으로 탄핵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마 신중한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거기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특검의 어떤 수사를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적어도 대통령이 저지른 어떤 국정농단 사태나 어떤 또 거기서 유리한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부분을 권한대행이 그걸 막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아마 아주 신중하고 정교한 좀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 예. 다만 그 법리 검토 이전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층을 또 바라보면서 본인이 행보를 해야 되지만 예. 본인은 어쨌든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은 수사를 하는데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데 중간에 수사를 접는다. 이것도 자기 검사로서 저는 도저히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검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뭐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예. 저 대국적인 견제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3대 1이니까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화면 자막에 정용기가 특검팀이 수사 아직 절반도 못 밝혔다라고 말한 걸로 나오는데 잘못 나왔죠? 예,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우리 특검팀의 정파성을 지적했던 건데요. 예. 제가 뭐 황대행을 이렇게 보호하고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행이 물론 인간적인 부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법 구조에 의하면 3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 예. 종료 전까지만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27일 날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그 인간적 부담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관리자의 입장입니다. 대선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장이 최대한 그래도 평평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책무입니다. 예. 기울어지도록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 70% 이상이 더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봐도 그 끝까지 파헤치자, 예. 특검이 끝까지 가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했는데 1년 정도 필요하다 특검.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잠시만요, 지금 특검 사무실 앞인데요.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특검에 소환돼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을 거부하니까 어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보도가 나간 뒤후에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자진해서요 출석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특검에서는요 대통령 차명전화 개설 경위 이 차명전화를 이영선 행정관이 만들어줬다는 진술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비선진료 부분 뭐 각종 아줌마들이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자진해서 출석을 했다. 요 얘기 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마음에 10초만 제가 하고 마무리. 그래서 이게 특검이 그리고 종료한다고 해가지고 예. 수사가 다 그냥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예. 수사 기한의 제한도 없고 인력의 제한도 없는 검찰에서 예. 얼마든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과거 이 특검 전의 검찰과 탄핵이 만약 특히 인용된다면 그 이후의 검찰은 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수사 모든 게 그냥 다 덮어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지금 이영선 네. 행정관 같은 사람은 대통령의 동선과 행적을 누구보다 잘 잘 아는 알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잘 활용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네.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고요. 근데 사실은 저게 어떤 의미로 이영선 행정관의 오늘 특검 출석이 또 다른 특검 전장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영선 행정관이 소위 차명폰 의혹으로 해외 순방 때도 기지국이 다 같이 차명폰이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4021라는 끝자리 번호를 가진 차명폰이 같이 돌아다녔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나 안 했나 예.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법과 관련해서 문자로 본인이 이제 보낸 기치료 아주머니 들어가십니다. 예.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이런 문자에 대한 의혹들을 밝히러 아마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관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명폰으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관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가 이전에 압수수색에도 좀 응하고 예. 그리고 좀 당당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 등 어떤 방식의 조사를 좀 응했으면 예. 특검 전장의 논쟁들이 이렇게 지금 불거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한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나갔음으로 해서 차명폰의 진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이렇게 조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영선 행정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바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겠죠.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소위의 이제 보안 출입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또 기치료 아줌마니 뭐 주사 아줌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모를 밝히기 이전에 사실 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었던 행정관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최순실 씨의 비서 역할로 해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커넥션의 어떤 전모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거를 또 일부를 본인이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분의 어떤 그 조사를 한다면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부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선 커넥션 부분에 어떤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 그러네. 모든 분이 이루어졌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예. 아마 특검이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도 가깝고 대통령도 가까웠던 실질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본인의 대통령과 업무를 위해서 예. 청와대에 파견 보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치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같은 모습도 보이긴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제 뭐 추천한 사람이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간 지연 작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영선이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아직 그 안봉근이라든지 이제만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비서관 한 번 나왔죠. 약 한 번 나왔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질질 끄는 하나의 형태를 국민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눈높이에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선 첫 번째 차명폰 지금까지 57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차명폰을 개설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차명폰을 개설하고 대략 어떤 것이 있고 충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 출입 단순히 그 김영재 원장뿐만 아니라 예. 이 사람이 다 직접 대동해서 차를 타고 출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더 중요한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또 실제 이 부속실에 근무하면 저도 청와대 2번이나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부속실에 근무하면 그 정황을 거의 다 압니다. 사전에. 청와대 돌아가는 거를 거의 상황을 다 안다는 압니다. 예. 말씀이시죠? 예. 거의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상당수 확보될 수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인물을 그걸 띄고 있는 키맨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단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재판에 특검에 예.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헌재 예. 뭐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이게 바로 특검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이영선 오늘 행정관 출석시키는 거 보면서 특검이 수사 기획을 할 때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좀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선정적 수사를 해온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일단 이런 일들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었다면 예. 이게 막을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민정수석 우병우 예. 여기부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말미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의지도 아주 부족하다 싶은 것이 아니
그 우병우 수석 한 번만 부르고 그 구속영장 신청하고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못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들, 행정관들 다 불러서 조사해야죠. 민정수석이 뭐 했냐. 그다음에 검찰에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검찰 인력들도 수사해야죠. 예. 법무부에도 있다고 한다면 수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했다. 그리고 예. 이영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선 씨가 사실은 지시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문고리 중에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다른 저기에 그 밑에 있으면서 그냥 지시받아 단순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와서 옷 닦아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론은 물론 예. 약간 선정적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국가기강이 여기까지 무너져 내렸는가?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려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도 압수수색에 응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구속수사가 안 됐다라는 게 특검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차원이라서라도 이런 상황들로, 즉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선이라든지 대포폰이라든지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이 지금 논의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선정적인 논의입니다. 예. 대통령과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선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검이 선정적으로 기획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당당하게 청와대가 그러면 압수수색에 응하고 예. 부분마다라도 이 정도는 그러면 민정수석의 그런 문제점들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그런 거에 맞추어서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특검 조사를 직접 응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피의자, 어쨌거나 의심받는 그런 쪽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방어권 행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법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뚫고 아까도 말했죠. 압수수색 말고도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들 전부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예, 제가 이제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박 하겠습니다. 의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면 청와대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그냥 그대로 가면 거의 다 튀어나와 버리죠. 예. 실제 그렇지 않는 전산에 것은 다 있다는 그러죠. 말씀이죠, 기록이. 상당수 세세한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하고 임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때 아닌 설전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께 이 설전에 숨겨진 노림수가 무엇인지 좀 한번 좀 적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두 사람의 말을요, 지금까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일 김무성 대표는 왜 그 썩은 정당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느냐, 당장 탈당하라고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비싼 특급 호텔 식당 즐기지 마시고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정치인의 이름도 더럽히면 안 되죠. 호텔 가서 뭐 밥 먹는 거 즐겼으면은 내가 이 당에 와가지고 지금 5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즐겼으면 그렇게 몸에 빠지겠습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저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지금 갈라섰는데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강 의원님 좀 생각 좀 네. 예. 제가 뭐 두 정당 다 이 남의 정당이라서 말을 함부로 하기 뭐 좀 그렇긴 오히려 한데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지리멸렬한 예. 여당 그리고 또 여권 뭐 우리 바른정당은 이제 야당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으니까요.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속에서. 네. 근데 그 관심을 좀 더 받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야당층의 지지층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층부터 모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과거 여권 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이걸 국민의 관심으로 좀 돌리려면 소위 좀 선정적으로 상대당의 가장 큰 대표
또 이런 분들에게 공격하고 공세하고 이러면서 여권의 관심을 다시 모으는 국민 관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범보수 진영, 예. 범보수 진영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두 분 간에 어떤 그 특별한 감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자유한국당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 실질적으로 그 개혁적 보수 진영, 보수의 어떤 헤게모니는 우리 당한테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암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그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보수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창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친박 세력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좀 새롭게 뭔가 좀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이 봤을 적에는 그냥 친박 정당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체제를 황교안 권한대행을 뭐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분을 더 공고화시키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그 범보수 진영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본인이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수 쪽에 워낙 가라앉아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럼 당사자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원이 뭐죠? 예, 뭐 저희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그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친박당이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제 좋게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대로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 친박들 태극기 집회에서는 임명진 나가라. 예. 저희 심지어는 임명진 빨갱이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도로 친박당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라면 그렇게 나가라라고 지금까지도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저기가 한편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예. 임명진 우리 비대위원장한테 특히 이제 2년이나 대표를 하면서 예. 정당 운영 또 제 사무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정당 사무처 생활도 하셨던 분이 법인 카드 얘기까지 하시고 체격은 크신데 예. 너무 이 말씀은 좀 정말 스케일이 그래 보인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후배들 보기에도 민망한 적이다. 그래서 참 사실 바른정당에 대해서 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라 예. 저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바른정당이 저희 당도 어렵지만 바른정당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이런 수긍하면서 예. 저는 권력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권력의 맛이? 충신과 간신의 차이다.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옛날 조선시대 보면 충신은 바른 말 하다가 그 당대에 고초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거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나 간신은 뭐 옳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그 임금이 있을 때까지는 잘 해먹고 또 그 다음 때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역사적으로는 간신으로 되고 예. 충신은 역사적으로 고초를 그 당대는 당했지만은 역사적으로 충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떤 두 분을 비교하고 싶고 예. 우선 임명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임명진 위원장께서 권력 맛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누리고 있고 우리는 권력 맛을 못 누리고 있는 충신과 간신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입니다. 잠깐만. 그 은퇴 목사를 왜 자꾸 예. 목사님이라고 박 하십니까? 의원님 얘기하시고 예, 제가 우선 저희들 버리고 당을 버리고 나갔다 이러는데 예. 사실 저희들 32명은 당내에서 계획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친박 중에 친박, 강성 친박 때문에 도저히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과 따뜻한 집도 다 버리고 나와서 강야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임명진 목사가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자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한테도 참여를 해서 일단 탄핵에 같이 동조하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탄핵 탈당하라고 권유한 분도 임명진 목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앞뒤가 맞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세 번째는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을 진행할 때 비상대책위원장 룰을 할 것이냐 놓고 굉장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친박계들은 임명진 목사를 상당히 추천을 했고 저희들은 김진영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임명진 목사 극력 김진영은 안 된다 반대를 했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우리가 나오고 나서 저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60은 이순이고 70은 종심이라 그랬습니다. 70이 되면은 자기 마음 먹는 데 따라서 행동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늙은 말이 콩 좋아한다고 너무 조금 있다고 너무 그럴 것은 아니다.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최초에 저희 그때 혼란기 때 6인 모임에서 6인 모임인데 8인 모임이었나 처음 이렇게 추천한 적은 비박 쪽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서로 충신 간신 얘기하고 이러면 국민과 야권에서 꼴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신 판단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좀 야권 쪽 얘기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뭐 멈출 줄 모르고 상승세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하락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 안희정 지사의 논란이 된 발언과 사과 발언 먼저 좀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의지 발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가 지금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저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저 논란이 분명히 일정 정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가 넘으면서 본격적 검증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들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저런 발언을 했던 안 했던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발언 과거에 보면 저 선한 의지 발언이 예전에 2013년에도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래요? 있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일관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과거에 충남도지사의 안희정의 페이스북과 지금 20% 지지율의 대선 주자 안희정은 달리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가 본질이 뭐냐 이렇게 캐묻고 이제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도 떨어진 포인트들을 좀 보면 오히려 그 PK라든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안 지사에 대한 지지는 더 모였어요. 그런데 진보층이라든지 호남층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보수 또는 중도 지역에서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저 문제로 발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오히려 생각하고 당내 단기반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도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이긴 하지만은 오르는 추세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고무적인 거 아닙니까? 당 입장에서. 아니 이제 오른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답보나 정체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들의 어떤 본격적인 관심과 지지율이 좀 오를 때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대표께서 올라간 지지율도 사실 1.1%대고 또 안희정 지사가 떨어진 것도 1% 됩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큰 유의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뭐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지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원인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딱 한 차례에 어떤 오르고 내린 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해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희정, 안철수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중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도 제로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닮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닮은 점,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좀 두드러진 점을 한번 좀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요.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얘기까지 저희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 정책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해서
완전히 소화된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에 기반하지 않는 공약은 결국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 증거. 일단 두 사람 모두 중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일단 얼핏 보기에도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강 의원께서 먼저 나오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닮은 점은 둘 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도 새로운 길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표현으로 안희정 지사가 사실 굉장히 과거에 과격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도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중도 전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생각할 땐 이것과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집점들을 새로운 정치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을 또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묶어서 이거를 새로운 정치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께서 새 정치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일관되게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좀 다른 점들은 이 두 분이 살아온 길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고 새 정치를 표방하고 구체성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신선함의 차이가 또 굉장히 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요즘에 새 정치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신선한 면에서는 지난번에 좀 한번 거품이라고 표현할까 한번 좀 사라진 것 아닌가. 그리고 새 정치의 실체가 뭐냐라는 논쟁과 논란들에 계속 안철수 전 대표가 대답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신선한 힘을 좀 사라졌고 반대로는 안희정 지사는 아무래도 지금 검증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신상품에 가깝고 신선함 그런 것들이 아마 지지율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얘기를 바로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통점은 일단 두 분이 다 이제 중도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념과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엊그저께가 아마 그 중국의 등소평 사후 20주기인데 그분이 현대 중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사상의 개방, 또 실사구시 이런 정신을 잘 구현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현대 중국의 어떤 그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어떤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새로운 사고 그리고 실사구시적 정신을 가지고 어떤 대통합의 어떤 정치나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또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지역주의나 진영에서 조금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이제 출신별로 봤을 적에는 적어도 그 안희정 전 지사는 친노라는 이제 정파성 거기에 기반해서 그 기반에서 소위 이제 진보라고 이렇게 조금 평가받는 거기서 중도를 지향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확 쏠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이 허허벌판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홀로 자기 정치 세력과 자기 정치의 내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정치도 원조 새정치고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하고 각을 세우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파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 비판되어진 그 패권의 색채가 안희정 지사에게도 덮어진다. 그거는 본인이 분명히 저기 친노 세력인 건 분명한 거죠. 다만 그 친노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돋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제 공통점은 중도층이랑 똑같고 이제 차이점이 조금 다른데 차이점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들께서 두 안시성을 가진 분들을 볼 때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완전히.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그래서 그럴 텐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안희정 지사는 좌 이미지가 강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게 우 이미지가 그래서 몇몇 보수층 지지자분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안철수는 왜 거기 가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이런 아무리 본인이 그래도 갖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안 지사는 이번에 관훈 토론 때도 나왔지만 사실은 뭐 앵커께서는 위수김동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주사파 출신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부 그런 것들을 또 지우기 위해서도 중도 공략을 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근본적 출신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만 지역구가 이제 충남 대전이시니까 네. 지역적인 기반이 있다 없다도 좀 다른 점 아닌가요? 지역적 기반은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려고 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호남 분들의 최종적 선택은 안 끝났다고 봅니다. 경쟁을 예. 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근데 이제 충남을 그러면 충청도를 안 지사가 이렇게 다 하느냐? 전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갑자기 중도 하차하면서 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충청권의 민심이 충청 대망의 어떤 이 카드가 안정이다.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네. 박 의원께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2년상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안철수 그 위원은 기업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리적, 중도적 이런 차원에 원래부터 굳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안희정은 NLL 이 노동 운동 계열 완전히 뭐 전향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2년상 완전히 어떤 좌파에서 지금 현재 중도의 개념으로 오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념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안희정 지사가 담론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그 안철수 의원은 구체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번 재수를 해서 그런지 뭐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격적이다 지금. 예. 안희정 지사는 원래 지지 기반은 진보층 아닙니까? 예. 진보층에서 완전히 지금 중도층, 뭐 보수층까지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내 대선 주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경필 지사가 유승민 의원을 조금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유승민 의원은 이 공격을 계속적으로 피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관련 내용을 좀 전에 발언들을 보면은 차라리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고 남경필 지사는 유승민 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느냐라고 논란을 더 이상 가져가고 싶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싸움을 피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싸움을 해야 이게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하는 이유는 뭔지. 박 의원님 얘기를 제가 맨 마지막에 듣고 예, 또 먼저 적으셨네요. 네. 예. 네.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경필 유승민의 대결에서 보면 예. 유승민 의원이 이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 유승민 의원.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후발주자가 따라와서 논쟁과 쟁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후발주자를 키워주는 것이지 예.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 사실은 이제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전략 중에 무시 전략이 있거든요. 예. 그 쟁점에 대해서 아예 이슈를 안 붙는 겁니다. 1등 주자. 1등 주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좀 더 심각하면 토론회 같은데 안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안 나가고 1등이니까. 그 문재인 대표 말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어떤 전략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돼야 그 단일 후보가 돼서 그 진보 진영의 그것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예. 1대1 대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본인 전략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T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대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원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가 전략 기조에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싸움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자중질환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 집안 싸움은 사실 누구한테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정말 그것이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거라면 싸움이 아니면.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본인이 얽혀 들어가서 했을 적에 본인한테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이런 상징적으로 아마 그 표현하는 부분이 그 자기 속내를 그렇게 내비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키워줄 필요 없다. 저희 정영욱입니다. 정영욱. 네. 네. 저희 자유한국당 후보들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희망을 해도 MBN에서 잘 안 다뤄주시잖아요. 다음 주쯤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유승민 뭐 의원의 경우에도 예. 뭐 아무튼 별로 대하고 다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뭐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굳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남경필 지사하고 굳이 뭐 싸울 필요 없겠죠. 뭐. 예. 네. 박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사실 유승민 후보나 남경필 후보 어느 후보에 비교해서도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미래 전략이라든지 상당히 괜찮은 인물인데 예. 뜨지 않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예. 우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TK 어떤 보수 후보 단일화가 현실론에 더 맞다. 더 보수 후보 단일화가 더 쉽고 현실론에 맞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3지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 문재인 후보가 되든 1대1 전략을 하는 것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는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분당돼 놓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새누리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나왔는데 그 분당의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일부 자유한국당 어떤 어떤 건전한 보수 흡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1대1로 붙이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낫다 이런 판단에서 양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유승민 후보가 피하는 모양새는 우선 싸워봤자 큰 이득이 없겠다 이런 뭐 똑같은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명분놈의 싸움에서 이제 결국 싸우면은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럼 예. 앞서가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사자와 그 호랑이 싸움에서 둘 다 상처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앞에 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 싸움으로 끝난다면은 뭐 끝까지 싸워도 괜찮지만은 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두 상처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남경필 후보의 파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예. 또 경기지사도 했고 5선도 했기 때문에 예. 서로 한번 붙는다면은 생각보다 격렬한 어떤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피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이제 테러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듣고요.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캠프, 여러 캠프하고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문재인 캠프에서 그저께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캐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다가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러를 가할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뭐 일종의 블랙메일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오버하냐고. 근데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일시라든가 사람 이름까지 등장을 했다. 그 제보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캠프가 고심을 하다가 조용히 경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자체적으로. 경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웠나요? 어떻게 된 네, 뭐 상황입니까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2006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 5월 달인가요? 커터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안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선 국면 한 보통 평상시로 보면 10월 달, 11월 달 이 정도 와 있는 거거든요. 올 10월이나 11월 정도 상황이 와 있는 건데 유력 대선주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대선주자에 대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엊그저께 있었던 헌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피와 눈물로 아스팔트를 물들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감정적인 국면으로 지금 이 전국의 운영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문재인 대표 물론 일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또 그런 테러에 대한 제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뽑히는 대통령은 무슨 인수위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그렇죠. 대통령직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좀 소중히 생각하고 이게 좀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지 않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용납이 안 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개인의 캠프의 문제라고 또는 그런 것들의 관점보다는 전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도 특검 정국이 아닌 예. 냉정하고 차분한 이성으로 다음 지도자를 뽑는 이런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어제 그 문재인 테러설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뭐 돌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서 예. 이거 페이크 뉴스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까지 예. 해봤습니다. 그리고 87년 대선 때 정말 돌이 날아다니고 유세장에서 그랬죠. 이런 장면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뉴스화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굳히기 효과가 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오히려요? 그렇죠. 네. 압도적 1위니까 저렇게 했구나 하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보수단체, 조금 아까도 예. 그 진행자 이런 얘기 했는데, 보수단체 전부 다를 이런 폭력적 테러 집단인 것처럼 이미지 덧칠을 하려고 하는 예.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이게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꼭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현재 과정에서 뭐 내란 운운한 거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측에서 먼저 탄핵이 기각되면 예.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그것도 일이 달리는 분이 그런 거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예. 전부 다가 우리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떤 거요? 네. 저는 이 테러 위협 이렇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개한 거요? 문 전 네네. 대표 측에서. 안보 역풍을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라든지 김정남 정국 관련해서 안보에 관련해서는 문재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공개하고 해서 자기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안보를 물타기 하는,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1위 후보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테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포를 통해서 굉장히 은연중에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예. 테러 거부 단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시기에 불리할 거 없다. 불리할 거 문재인 없다.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차라리 공개해라. 예. 제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불과하지만은 예.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어떤 극우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욕설도 하고 막 물러가라 하고 굉장히 제한테도 그럽니다. 예.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뭐 조심해도 나쁠 것은 없지만은 테러 이런 것을 공개하면 진짜 테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공개해도 테러는 한다. 그래서 공개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예.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본인한테 낫다. 테러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그런 예.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보고 뭐 강 의원님 뭐 얘기 듣도록 할게요. 뭐 예. 저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경우라도 이게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테러나 폭력 또 흑색선전 등 이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야 후보를 떠나서 모두가 합심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걸 물리쳐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사실 진영 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나 각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진영의 어떤 논리를 너무 강변하거나 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은 실제로 네 편 내 편 가르기보다는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정책의 구체성을 가지고 좀 대결하는 그런 예. 선거 문화로의 어떤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테러나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쪽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40초 남았네요. 네,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이것 자체를 이용한다든지 캠프가 좀 뭐 이것을 무슨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의원님들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저희가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이 같은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전국 상황이 너무 감정적이고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 또 이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정착시키는 우리 모두의 지금 국민의 관심 또 그런 것들 의지를 모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외제화되진 않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좀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이터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김명준 앵커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